네. 보통 어떤 정부도 선거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새로 시작을 하니까 좀 파이팅 해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미국도 안 그런 것 같고 요즘 이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허니문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미국만 해도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얼마가 빠졌다고 막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는 누구로 허니문을 할지는 이제 내일 결정하는 거고 그럼 일단 어찌됐든 정치적으로가 일단락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됐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허니문 아닌 허니문이 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저희가 앞서서 추경 그 한 단어 가지고 30분을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100일 정도를 허니문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정책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힘이 있을 때 여론도 도와줄 때 뭘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먼저 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 네, 급함이 너무 많긴 합니다. 네, 예,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인데 네,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네. 논외로 치고 정치적 문제는 서로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치적인 부분들은 뭐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 얘기한 대로 추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정치인들은 결국 선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대통령 선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아젠다에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씁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시급한 선거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예,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거죠. 한 네.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방출한 당이 이제 여당이 되겠는데 여야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밑바닥 표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네.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제 좀 다가오면 2년 뒤에 다가오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서로 간에 좀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빨리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했다라는 부분들로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경은 뭐 100%될 것 같고 네, 어떤 저는 그 거가? 허니문 기간에 빨리 해야 될 거를 두 가지로 일단 잡는데 하나는 가장 약한 곳을 빨리 해라. 아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 나눴으니까 그거 네. 넘어가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네, 등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힘든 것. 네. 그게 사실 어느 정부든 네.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해야 됩니다. 모멘텀 그게 있을 뭐냐? 때. 네. 제가 볼 때는 시장 제도 개혁입니다. 시장 제도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법 개정안 네. 지금 현재 부결돼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수면 안에 가라앉았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공약에 들어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네.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정도랑 집중 투표제, 그다음에 네. 감사인 분리 선출 요 정도였는데 지금 점점 더 시장 개혁 조치가 공약으로 첨부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네. 쪽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적 분할 같은 거 네. 하면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 우선권을 네. 준다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저 PBR 확실하게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이 민주당 표 공약이 절대 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도 네. 미국은 오히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악이 아니에요. 왜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고 회사가 삽니다. 네, 뭐. 예. 뭐 주로 소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자사주 하는 게 호재예요. 근데 네. 우리는 소각을 나중에 안 할 거라는 이 의심 때문에 사도 긴가민가합니다. 네, 그러다가 소각 결정이 나와야 호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네.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론 다른 측면도 네. 있고 그 경제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예전에 선이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단점이 네. 많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만은 현재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을 좀 더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매력적으로 선진화시키기에 필요한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조치다. 네. 현재 기준에서는. 네. 다만 이런 조치도 결국에는 기득권이 있고 네. 저항하려고 하거나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할 거면 임기 초반에 이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외에 우리 시장 예뻐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합니다. 이걸 공표해야 일단 자본시장부터 네. 투자자들이 새롭게 바라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치 저항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조치를 가장 힘있을 때 선임 기간에 이걸 좀 네.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의 정상화가 시대 정치인이라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이거는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동시에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윤석열 정부는 하더라도 스스로 먼저 상법 개정을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당이 돼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지금보다는 칼날이 무뎌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단 말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원래 대표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공약집에는 이제 빠진 걸로 확인이 됐고 김문수 후보도 그 규모를 좀 줄이는 걸로 확인되고 누가 어느 쪽이 이걸 떠나서 둘 다 후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어떤 정부가 되든 이번에는 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건 의지죠. 네. 그건 이제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저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 해야 네. 되는 것이 시류에 그냥 흘러가는 거냐, 네.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국민들은 때로는 뭐 물론 그 시류를 따라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게 합의점을 찾는 그것을 또 원하는 또 국민들 계시고 네.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공약과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론적인 부분들을 보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던 이해관계와 네. 안에 들어가서 봐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조절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약간의 좀 신중론을 갖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2주 후면 G7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지금 그 새로운 대통령은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DJ 시절처럼 그때는 이제 IMF라는 어떤 그런 네. 상황, 그것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내수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풀어줘야 될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라는 외부적인 변수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그 기자들한테 치킨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좀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또 트럼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괜히 놀려가지고. 네, 우리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00일이란 밀월 기간이 네.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기자들이 네.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입 딱 다물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미국의 저력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네. 100일 동안은 참아주다가 안 되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겁쟁이. 그 미국은 이제 그런 어떤 아니 뭐 의미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게 네.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러운 면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걸 다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건 대통령은 그렇죠. 뭐 네. 그러면 그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이제 선출해 내느냐가 그 대통령의 의지를 시장에 알리는 대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네. 지금 나름대로 양당 다 지금 속으로 인선은 다 끝내놓은 상태겠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거기서 우리의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제도를 네. 뭐 원한대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정상화시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이는 거 이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우리가 한번 투자자로서는 기대해 볼 만한 문제고 그렇죠. 그럼 시장 제도를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가장 힘든 분들이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이게 뭐 원인을 얘기하려면 이제 끝도 없긴 한데 지금 결론은 이거는 고사 직전인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직은 대선 전이라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후보가 어떻게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지 그 공약의 특징을 조금 평론가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대표 공약을 좀 보면은 이제 김 후보 쪽은 이거예요. 일단은
새 출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다시 딛고 네. 일어설 수 있도록 그때 지원하는 기금이거든요. 네. 그거가 사실은 기존에도 늘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연초에 세운 예산은 연말 되기 전에 다 소진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키우겠다. 네. 그래서 쓰러지신 분들도 다시 키워내겠다 네. 이런 얘기고 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수수료까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갖게 하냐 이런 부분 좀 뭐랄까요 좀 감초 같은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쪽 공약은 요거보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 더 네. 있어요. 뭐냐면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웠던 건 결국에는 코로나 때 네. 국가 정책 때문에 사실은 뭐 셧다운이 그렇긴 되면서 했죠. 네. 있었던 그때의 부담이 탕감이 되지 않고 이어오면서 지금 네. 계속 쌓였기 때문에 김 후보와 가장 대별되는 부분은 요때 생긴 채무 관련해서 탕감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넣자.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배드뱅크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예.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빚을 좀 깎아줄 것이냐. 예. 내고 싶어서 낸 빚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착한 분들이에요. 국가 네, 정책에 그렇죠. 순응해서 네. 그런 분들이에요. 예. 이제 제가 좀 지나서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다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봉쇄 강도는 약했잖아요. 그랬는데 거리두기라고 해서 가장 길게 했거든요. 네. 이게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게 22년 4월입니다. 코로나가 22년 3월부터 터졌으니까 거의 2년 1개월을 뭐 9시 넘어가면 2명 이상 못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분들이 버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출로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경기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그냥 줬는데 우리는 왜 빌려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는 2, 3개월 정도밖에 락다운이 없었거든요. 2년씩 이렇게 락다운을 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래도 다 좋으니까 너무 어려우시니까 좀 빼주자라고 했더니 먼저 갚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사실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와서는 깎을 빚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균형을 어디서 찾느냐가 진짜 새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거 균형을 못 잡겠는데. 전 정부에서 풀어야 될 걸 숙제를 넘긴 거죠. 네. 어쨌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렵지만 이미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부분도 분명 계시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전 정부에서는 그냥 냅둔 거예요. nep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냥 뭐 다시 탕감을 안 했다는 거를 탕감을 안 했다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없이 그냥 이자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해주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한시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못 갚았으면 파산이든 뭐든 새 출발 기금을 주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 연장 광고에서 이 방법을 너무 쓰니까 뭐 기금을 준다라든지 뭐 한다라든지 여전히 대출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거를 풀어왔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뒀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책이란 게 없었잖아요. 결론을 못 냈으니까 대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탕감을 해줄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못 냈잖아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죠. 네. 우리가 그 파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분명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있지만 국가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이거를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법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떤 의지를 갖고 풀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말 뭐 한쪽에서는 빚을 탕감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분명 계시는 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이 미룰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미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탕감이 되던 저는 꼭 탕감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탕감이 되던 빚을 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종업종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기 싫었던 것들이 정치인들이 보면 항상 다음 이러오면서 지금까지 게다가 누적된 또 거 있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결론을 못 낼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저쪽 우리가 강변도로 달리다 보면
70년대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거잖아요. 이제 정치 네.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나서서 풀던 정치인이 나서 풀어야 되는데 다음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게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안 이제 풀려요 거기. 저는 안 풀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누군가 풀어야지 안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뭐 네. 갑자기 예. 뒤등급 나온 건데 뭔가 이제 뭐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 만들어내야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댓글창만 보더라도 네. 팽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저도 자영업자분들 좀 기술 좀 탕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실 코로나 피해자가 자영업자분들만 있는 건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2명 이상 못 모이는 세상에서 3년 동안 강연을 못 했던 거를 생각하면 강연은 200~300명 모셔놓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주문하면 3분의 2밖에 안 줘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단가가 그 이후로 확 확 내려갔어요. 이제 그런 여기서 것들이 하소연을 있는데, 하게 네.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보면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게 되는데 도중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도중에 리타이어 된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돈으로 돌려줘야 되냐 이거 사실 협의를 해야 된다잖아요. 협의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라 죄송합니다. 일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서 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거나 형평을 걱정하시거나 나도 피해자인데 뭐 나는 왜 지원이 없어 이런 어떤 쪽에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만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데 제가 요때 최근에 또 캐치한 게 뭐냐면요. 경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붕괴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소비가 멈췄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들이 물건을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창고업이 붕괴합니다. 네. 제가 그걸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네, 재고 쌓을 게 예, 없어요. 어마어마한 창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어도 그 냉동 창고 집채보다 큰 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건이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창고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수 부진과 코로나 때 위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끊고 지원해서 풀지 않으면 그 그건 파고는 우리 모두에게 맞는다. 그건 맞습니다. 요 정도로 조금 해서 약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금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게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탕감이 이제 합의가 좀 어렵다면 이제 다른 지원을 해서 보조적인 탕감이나 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좀 소위 말해서 힘이 있을 때 좀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를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